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역사 4부입니다. 메이지 근대화를 단행한 일본 정부는 대만 침공 후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러시아와 쿠릴리아도 사할린 섬에 대한 국경 분쟁도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국가는 조선이 유일했죠. 아무리 사이고 다카모리 등 강경 정합론자들이 대거 사임하고 메이지 정부는 온건파들이 득세했다고 하지만 사회 저변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강경 입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메이지 유신 근대화로 과거 사무라이 무사 계층에선 불만이 많았고 주로 과거 무사 계층 출신들이나 군부에서 정한론 지지자들이 많아서 메이지 정부가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죠. 온건파들 관료들도 조선을 개항시키고 진출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던 것이 메이지 유신의 경제정책으로 농민들의 조세 부담이나 물가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고 어딘가 새로운 공급처에서 쌀을 대거 일본으로 유입을 해와야 곡물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서 그 새로운 공급처를 늘 그랬듯 조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간 일본에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면 우려하던 청나라와의 충돌도 대만 침공 당시 일본은 청나라가 다른 국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침 조선에서는 폐쇄적 입장을 일관해오던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상황. 1875년 일본은 과거 미국에게 강제로 개항당했던 포함유교를 그대로 따라해서 조선을 개항시키기로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키기 전에 이미 청나라의 이홍장과 입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청나라는 대만권으로 일본과 한번 충돌했고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같은 근대화여도 방향성은 달랐기에 서로가 서로의 근대화를 비방하면서 두 국가의 사이가 우호적이지는 않았지만 청나라의 이홍장도 청나라와 일본에 이어 조선도 개항할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875년 운요호라는 일본의 군함이 사전 연락 없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당시 부산시에서 급작스러운 군함의 등장에 항의를 했고 운요호는 일단은 별다른 조치 없이 부산을 빠져나와 남해안과 서해안을 돌아서 9월경에 강화도 앞바다에 등장합니다. 다른 배도 아니고 군함이 사전 연락 없이 우리 앞바다에 출몰하면 이건 경우가 없는 행동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싸우자는 건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에 강화도에 있던 조선 수군은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경고 사격을 했을 뿐인데 다음날에 느닷없이 운요호에서 강화도 초지진에다가 포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인천 영종도에 상륙해서 조선의 민간인들을 죽이고 방화를 저지른 채 도망가 버리죠. 이때 조선군 35명이 죽고 일본군은 2명만 죽는데 엄연히 피해 규모도 우리가 더 크고 지들이 먼저 침략해왔는데 강화도 앞바다에서 한포 조준을 한 채 일본은 조선 정부의 피해 보상과 함께 통상 수교를 요구했습니다. 흥선대원군 실각 후 새로운 외교 노선을 추구하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통상 수교를 맺어주기로 합니다. 우선 두 사람과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개항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쌀이 늘 부족했던 일본은 늘 한국 남해안에 약탈해온 뒤 조선 정부에게 쌀과 교육을 요구한 건 조선왕 조 500년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선 정부가 적당히 달래줄 요량으로 일본 측이 요구하는 교육 요구안을 좀 들어주었죠. 조약 체결 전에 조선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 측이 통상을 협박하자 고종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우원을 통해 이미 근대화의 길로 나선 청나라의 이홍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홍장은 이미 일본과 말을 맞춰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이홍장의 말에 설득된 고종은 조약 체결을 위한 수순을 밟습니다. 고종은 퇴역 군인 출신인 신헌을 정권 대관으로 임명해 강화도로 보냈고 강화도에서 신헌은 일본의 정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와 함께 조약 합의에 들어갑니다. 강화도에서 신헌은 구로다와 함께 조선을 개항하겠다는 합의를 본 상태로 합의문에 조인을 하니 1876년 2월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 측 대표 신헌도 국제사회인이 개항이니 이런 걸 잘 모르는 원로 장교 출신이었기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죠. 그래도 역시 신헌이 군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일본 측 대표들의 협박이 너무 노골적이면 신헌이 정색한 채 예의있게 말해를 시전하며 일본 측 대표들의 길을 죽였다고도 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조일수호 조규로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하였고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로 부록을 더 체결해서 조선 내 일본인들의 자치구역인 간행이정에 설치되고 이곳에선 일본 화폐를 통용시키도록 했으며 또 무역 규칙을 따로 정해서 관세와 항세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쌀 수출에 관해서도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양의 제한을 없애기로 합니다. 명명백백한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그때 조선 정부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개항이 뭔지 모르고 개항을 하려고 했던 준비가 너무나도 안 된 시점에서 조선은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오히려 불만을 품은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이홍장이었습니다. 조약 체결 전까지만 해도 고종한테 체결하라고 했던 이홍장이 왜 불만을 품었을까요? 바로 강화도 조약 제1항 때문인데요. 강화도 조약의 첫 조약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였습니다. 이는 조선이 청나라의 조공국이 아니며 일본이 조선에게 어떻게 해도 청나라가 조선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박아놓은 거였죠. 이때부터 조선에 진출하려는 야심을 파악한 이홍장은 어떻게든 일본보다 청나라의 영향력을 조선에 더 퍼뜨리려고 합니다.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은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큐도 복속시키려고 하는데요.
류큐는 본디 독립국가로 청나라와 일본에 모두 조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표류된 류큐인들이 대만인들에게 살해당하자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자국민이 살해됐으니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가 청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했죠. 청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류큐가 일본의 복속국임을 인정해버리게 된 겁니다. 1875년 메이지 정부는 류큐의 사람을 보내 청나라와의 조공특봉 체제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류큐의 쇼타이 왕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저항했죠. 이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지자 당시 주일 청대사 하여장은 류큐의 청나라 군대를 파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장은 러시아와의 분쟁 등으로 류큐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이용장은 하여장에게 외교적 항의와 교섭이라는 소극책을 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여장은 결국 류큐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항의만 머물렀고 메이지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1879년 류큐의 최후 통첩을 내렸고 류큐가 청나라 조공 단절을 거부하자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 무력으로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류큐의 옛 땅엔 오키나와 현이 설치되어 류큐 왕국은 멸망했고 현재 오키나와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나 류큐 병합이나 일본이 처음부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접근했다기보단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불만과 애로사항들을 조선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던 배경이 더 큽니다. 아직까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선 개항으로 해결하려던 무사계층의 반발을 잠재우긴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만들이 많았죠. 메이지 정부는 사무라이 무사계층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겠다며 패도령이라고 일본 내 정식 군인이 아니면 절대 칼을 차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각 지방에서 반란들이 잇따라 터졌는데요. 1874년 규슈섬의 사가현에서 몰락 무사계층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가의 난, 1876년 구마모토현 심풀에서 몰락 무사계층들이 반란을 일으킨 심풀의 난, 후쿠오카현 아키지키에서 일어난 아키지키의 난, 야마구치현 하기에서 몰락 무사계층들의 반란을 일으킨 하기의 난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진압되었지만 진압을 해도 계속 다른 지역에서 몰락 무사계층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시점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길로 접어든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막 근대화를 시작했던 시점의 청나라나 조선처럼 일본 내부도 매우 혼란스러웠죠. 몰락 무사계층들의 반란 중 가장 거대했던 사건이 1877년 일어난 세이난 전쟁입니다. 세이난이란 서남이란 뜻이며 서남 지역 규슈섬에서 일어난 대규모 무사계층의 반란이었습니다. 세이난 전쟁을 일으킨 주도 세력은 다름 아닌 사스마번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연합하여 보신 전쟁으로 막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면서 가능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메이지 관료들 거의 대부분이 사스마번과 조슈번 출신이었습니다. 유신 삼거리라 불리는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스마번, 오쿠보 도시미치도 사스마번, 기도 다카요시는 조슈번 출신이었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던 구로다 기요타카도 사스마번, 이토 히로부미 조슈번, 유신 삼거리 사후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새로운 3대장이 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슈번, 이노우에 가오루도 조슈번 출신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는 사스마번과 조슈번이었지만 두 번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스마번이 조금 더 무사계층을 우대해주고 외교적으로 강경한 입장이었던 반면 조슈번은 무사계층이 일본 근대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신분제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외치보다는 내치에 더 집중하자는 쪽이었죠. 강경 정한론자였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스마번 출신인 것만 봐도 알겠죠. 또 다른 유신 삼거리였던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스마번 출신이긴 하지만 조슈번의 입장과 같이 했습니다. 사임 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무사계층의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스마번의 무사들을 모아다가 계속 케어를 해주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매우 위협적으로 봐서 사스마번에 있던 무기 탄약들을 오사카로 옮기기로 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내전만큼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쿄의 메이지 정부와 사스마번의 무사계층 사이의 갈등의 골은 봉합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도 중재를 하지 못한 채 사스마번에서 거병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세이난 전쟁의 시작이죠. 메이지 정부는 이 내전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